최근 칠레와 미군 합동훈련에서 등장한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한여름 고온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칠레는 겨울로 아침 저녁에는 1도에서 5도로 떨어지며 고산지대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쌓인 험악한 산지로 올라가는 한국의 기갑 차량은 굉장한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4일 칠레 해병대원들이 미국과 함께하는 합동훈련이 칠레 남부지역 마가야네스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설산을 돌파해 나가는 한국의 기갑 차량 K151 현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칠레 해병대원들은 이 훈련에서 K151 현마를 운영하며 훈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ueno, los ejercicios en conjunto que hemos realizado ha sido marchas en la Reserva de Magallanes, marchas también en el Monte Tar y hoy día estamos finalizando con un trabajo de orientación terrestre en conjunto. Como el Dean Cochrane se maneja en el ámbito del clima frío por encontrarse aquí en la región de Magallanes, hemos podido entregarle toda la experiencia. I think climbing Mount Tar the other day was extremely useful. That was the first time for myself, at least, using snowshoes and being in that type of environment in a military setting. So learning that type of stuff from them is very useful that I think I'll bring back. So, no, definitely very proficient, especially in this type of environment. The tips and tricks that they have for thriving out here is pretty impressive. And then just basic infantry skills, I can tell is good and the proficiency is there. So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them. Para nosotros es una gran ventaja. Nosotros sacamos experiencias de ellos, de su forma de trabajar, cómo ellos se desempeñan y ellos traen experiencias individuales de ellos que también nosotros podemos utilizar aquí como combatientes. 칠레는 길이가 약 4,300km, 폭이 대략 175km로 아주 길쭉한 국토 형태로 매우 다양한 기후를 보이는데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 국토 가운데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남극과 가까운 남쪽에는 눈이 많이 오고 빙하 호수가 있는 서한 해양성 기후를 보입니다. 또한 안데스 산맥과 고지대가 많아 이러한 다양한 날씨와 험악한 지형을 견뎌낼 전술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칠레 해병대의 눈에 띈 것이 한국산 전술 차량이었습니다. 한국산 전술 차량은 극한의 날씨와 험악한 지형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영하 32도에서도 시동력과 항속거리 500km가 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소형 전술 차량 최초로 에어컨, 자동 변속기, 후방 카메라, AV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최대한 단순한 구조, 누구나 쉽게 사용이 적용된 기존 군용 차량들의 특징을 많이 개선하며 필리핀, 말리,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칠레 등에서 한국산 전술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월 칠레에서는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KLTB-181과 KLTB-182를 야간 작전에 투입하기도 했는데 칠레는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을 대테러 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에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KLTB-181은 760mm 높이 운동기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 괴력을 지니고 있는데 최고 60% 수준의 경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 같은 한국형 헌비는 미국의 헌비보다 출력에 있어 35마력이 더 높아 힘이 더 강력합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돼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도 최대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고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잠도 장착되어 적재함을 최대로 활용할 경우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헌비는 대당 2억 5천만원 선이지만 국산 전술 차량은 반값도 안 되는 1억 2천만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도 지난해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에 반해 400대를 계약했습니다. 지난 4월 구매 계약 후 불과 8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는데 8월 2일 14대의 KLTB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비그룹 SNS에서는 폴란드 육군을 위한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14대가 도착했다며 궁극적으로 폴란드 육군은 거의 400대 한국산 전술 차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폴란드인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빨리 국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400대를 더 주문해야 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펼치고 북한산 포탄과 무기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의 경계태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전방으로 배치되고 오는 8월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K2 전차가 집계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사단 SNS에서는
제20 보병사단 장병들이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8월 15일 바르샤바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K2 블랙팬서 전차들이 적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강철 짐승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며 우리 병사들은 그들의 모든 영광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K2 전차는 지난 3월에 열린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엄청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K2 전차를 가지고 서방의 전차들이 모두 직결하는 훈련에 참가했는데 고지대로 모든 전차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K2 전차만 여유롭게 올라가서 폴란드 전차병이 우쭐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때 폴란드군은 물론 나토군 모두가 한국산 K2 전차의 엄청난 위력을 똑똑히 봤기에 이번 폴란드 퍼레이드에서 K2 전차의 존재감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은 한국 공군과 공군 대 공군 회의를 창설하기로 협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한국 공군은 한국산 전투기 FA-50을 발판 삼아 회의체 창설에 나선 것인데 이번 공군 대 공군 회의는 단순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전술적,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때 폴란드 내에서 FA-50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FA-50에 대해서 환호하며 도입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지금 FA-50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하며 실제 한국에서 훈련받은 폴란드 조종사를 인터뷰한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Był pan pilotem MiG-29, kiedy dowiedział się pan, że leci pan się szkolić na FA-50, to poczuł pan nobilitację, czy jednak jakieś ukłucie żalu? No bo jednak MiG-29 to maszyna kultowa. Potwierdzam, to jest maszyna kultowa. Spędziłem sporo czasu w tym samolocie, wiele ciekawych lotów. Natomiast kiedy dowiedziałem się, że przychodzi czas zmiany statku powietrznego, wyzupełniłem się z sentymentów. Będę zawsze miło wspominał ten czas spędzony i doświadczenia, które tam zdobyłem. Natomiast z dużą ciekawością sięgałem oczami wyobraźni, co przyniesie nowy samolot, tak? Jak to będzie wyglądało w nowym kokpicie i czy ten samolot będzie, czy spełni oczekiwania nie tylko moje, ale wszystkich pilotów i przełożonych. Jak wyglądało szkolenie w Korei? Jakieś zaskoczenia, anegdoty? Szkolenie w Korei było dosyć intensywne. Spędziliśmy tam praktycznie pół roku. Udało się zakończyć szybciej niż było wstępnie planowane, ale dzięki temu, że nam sprzyja pogoda i możliwości w Rukafie. Byliśmy w różnych miejscach. Początkowo zaczęliśmy szkolenie teoretycznie w Kai, tam gdzie są te samoloty produkowane, sesję symulatorową. Następnie udaliśmy się do miejscowości Gwangju, gdzie jest tam jednostka szkolna. Odbyliśmy tam pierwsze loty na samolotach T-50. Wykonywaliśmy najbardziej podstawowe misje, żeby się zapoznać z charakterystykami lotnymi tego samolotu. Potem przemieściliśmy się do miejscowości Jechon. Tam kontynuowaliśmy bardziej zaawansowane szkolenie. Natomiast to wszystko było w pewnym sensie okrojone. Nie mogliśmy tam spędzić zbyt dużo czasu, bo przewidziana jest kontynuacja szkolenia dalej w Polsce. Na koniec jeszcze znowu wróciliśmy do fabryki Kai. Tam znów symulator na wersji bardzo zbliżonej do naszej wersji GF i przyjechaliśmy do Polski dalej kontynuować odbiór pierwszych samolotów, które w tym czasie praktycznie w lipcu wróciły razem z nami. Pracowaliście panowie z koreańskimi pilotami. Co można o nich powiedzieć? Jacy to są piloci, koledzy? To są bardzo pracowici ludzie. Ich podejście do zagadnienia jest bardzo solidne i poważne. Ich umiejętności z mojego subiektywnego punktu widzenia są wysokie i współpraca z nimi, oczywiście bariera językowa, można powiedzieć, istniała, bo nawet, że porozumieliśmy się oczywiście w języku angielskim, natomiast czasem ciężko było mimo wszystko obu stronom zrozumieć to samo słowo, które wypowiadaliśmy w inny sposób. Natomiast nigdy nie mieliśmy problemów podczas procesu przygotowania się w locie i po locie, żeby ten lot odbył się bezpiecznie i wszystko, cała komunikacja była zawsze na akceptowalnym poziomie. Pojawiła się taka informacja kilka miesięcy temu, że FA-50 przekroczył wasze oczekiwania. Czy to prawda, czy tak po prostu ktoś przykoloryzował?
Ja mogę tylko powiedzieć ze swojego subiektywnego punktu widzenia, że jeszcze rok temu, zanim udałem się na szkolenie do Korei, nie wiedziałem, czego się mogę spodziewać do końca. Trochę brakowało informacji na temat tego samolotu i ciężko było wtedy mieć zdanie na ten temat. Po roku czasu i po pewnym czasie spędzonym w samolocie, ten samolot ma o wiele większy potencjał niż to się wydawało wcześniej, mimo że może wygląda niepozornie, ale ma naprawdę pewne możliwości, które pozwolą mu na realizację sporej ilości zadań, które stoją przed nami i nie powinniśmy porównywać tego konkretnie do samolotu F-16 czy F-35 i tak dalej. To jest samolot, który będzie realizował swoją niszę, swoiste zadania, które będą uzupełniały zadania innych samolotów i on się będzie wpisywał w nasze siły powietrzne, realizując, odciążając tym zadaniami inne statki powietrzne, wypełniając tak samo te zadania, które realizowały poprzednie, tak jak Mi-29 czy Su-22 i dodatkowo piloci będą mogli, myślę, mam nadzieję, więcej latać intensywniej niż na poprzednich statkach powietrznych. 한국과 폴란드의 공군대 공군회의를 통해 LP-50의 전술적 운영 노하우는 물론 최근 양산이 개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수출 등 방산 관련 안건이 공군대 공군회의를 통해 논의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엄청난 숫자의 지상 무기들을 한국에게서 도입했지만 공군의 전투기는 단가 측면에서 지상 장비와 비교할 수 없고 개별 기체 파괴력도 월등히 높기에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지금 가장 열악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그 존재감과 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